우리 살면서 다툼이 생겼을 때 보통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법원이죠. 근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요? 사실 법정 밖에서 훨씬 빠르고 좀 더 유연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체적 분쟁 해결, 줄여서 ADR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법률 전문가들이 이 ADR의 미래에 대해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6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ADR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던지는 6가지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들을 살펴보기 전에 ADR이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이랑 다툼이 생겼어요. 이럴 때 바로 소송부터 걸기보다는 전문가인 조정관 도움을 받아서 서로 대화로 풀어보는 거죠. 바로 이런 게 ADR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 법정소송 대신에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모든 방법을 AD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6가지 질문을 크게 3덩어리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째, 도입의 문제.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다들 안 쓸까? 하는 거고요. 둘째, 실행의 퍼즐. 그럼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잘 굴러가게 만들지? 하는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위기. 그래서 ADR의 최종 목표는 대체 뭘까? 하는 질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도입의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ADR이 장점이 그렇게 많다고들 하는데 왜 아직도 우리한테는 법원이 더 익숙할까요? 그 이유를 파고드는 첫 번째 질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주 그냥 돌직구입니다. ADR이 널리 쓰이지 않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니면 그래도 법원이 더 믿음직스러워서?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근본적인 장벽 같은 게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고민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ADR이 진짜 효과적이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좋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소송보다 시간이 얼마나 덜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걸 딱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익숙한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행동을 바꾸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ADR이 넘어야 할 첫 번째 큰 산인 셈이죠. 자, 좋았어. 이제 도입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ADR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이 제도를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실행의 퍼즐을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도발적인 세 번째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아예 법원에 가기 전에 무조건 ADR을 먼저 거치도록 의무화해버리는 건 어떨까요? 모든 민사사건에 대해서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정책적 딜레마를 안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울이 그 딜레마를 딱 보여주죠. 자발적으로 하게 놔두면 오케이, 해결하려는 의지는 높겠죠. 근데 참여율이 너무 낮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의무화하면 모두가 참여는 하겠지만 억지로 끌려와 앉은 자리에서 과연 진심 어린 합의가 나올까요? 효율이냐, 자율성이냐?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훨씬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분쟁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이혼 문제랑 기업 간의 계약 분쟁을 같은 방식으로 풀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ADR 방법 중에서 이 사건에 딱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줄 거냐? 이겁니다. 바로 이 매칭의 문제가 ADR 시스템 전체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열쇠로 자물쇠를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해결은커녕 분쟁이 더 꼬여버려서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철학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ADR이 널리 쓰이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바로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ADR의 심장, 그 핵심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ADR이 그냥 소송 피하려고 만든 편법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법정 밖에서도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법이라는 공식적인 틀 밖에서 이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목표는 그냥 빠른 대안이 아니라 공정한 대안이다. 효율성만 쫓다가 공정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 모두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결과. 바로 이게 ADR이 존재하는 이유여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규제의 역설에 대한 정말 예리한 지적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ADR을 더 믿을 수 있게 만들려고 여러 규칙도 만들고 자격 요건도 강화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원래 우리가 비판했던 그 복잡하고 딱딱한 소송 절차랑 똑같아지는 거 아닐까요?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이 바로 그 역설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시작은 좋아요. 신뢰도랑 공정성을 높이자.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절차를 추가합니다. 근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죠. 점점 법원이랑 모습도, 느낌도, 심지어 비용까지 비슷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ADR은 대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자기가 대체하려던 그 시스템의 복사본이 되어버리는 거죠. 대체적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질문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ADR은 법원의 복잡함에서 벗어난 진정한 대안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대체하려던 바로 그 시스템을 닮아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나아갈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